예, 전해드린 대로 전세 사기 사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가능해졌다. 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뭐 임대차 3법을 떠나가지고 예.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이렇게 가격 폭등을 일으켰고 예. 근데 왜 이렇게 그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느냐? 그때는 시장보다 이념을 따라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이념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발의된 것이 임대차, 이른바 임대차 3법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세값이 오를 때는 혹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이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러한 특히 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것들이 기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경직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임대차 보증금이나 임대차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더라도 저렴한 물건을 찾아가지고 결국 그 간 게 외곽에 있는 빌라들인데 네. 그런데 이런 그 빌라 같은 것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한 주택 가격이 현실화가 되니까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지금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결국은 전세 사기 피해가 커졌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은 이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을 해놓고 나서 주장해도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뭐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막고 나서 전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이제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게 전 정부 탓입니다. 라고 비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 2+2라고 해서 2년 살고 2년 연장할 수 있는 건데 그 덕에 임차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주거의 안정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매매가가 떨어질 때에는 전세가를 감액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해서 실제 보증금이 많이 깎이고 있어요. 다만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 자금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저금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올랐는데 갑자기 고금리 시대로 변경되면서 지금 전세 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집주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런 피해들이 늘어났는데요. 이건 뭐 전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이겠지만 일단 현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맞겠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야당과 빨리 대화를 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좀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일단 뭐 급하게 그 경매로 넘어가지 못하게 경매 중단 조치를 내렸거든요. 자, 이 조치가 어느 정도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승훈 변호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대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을 보면은 강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기는 있는데 예. 그 어떤 경우냐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채무자 여기서 이제 집주인이 되겠죠. 자신의 부채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지 강제 집행이 정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강제 집행을 대통령이 하라고 해가지고 정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집행은 그야말로 채권자의 권리인데 채권자의 권리를 뭐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막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금융기관이 선순위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까 금융감독위원회나 금감원에서 그 해당 은행들한테 이게 좀 협조를 갖다 구하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법원에다가 강제집행 연기 신청 같은 걸 하고 그거를 그 법원이 그 인용을 갖다 하면은 강제집행 절차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없던 빚이 사라지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절차적으로 시간을 좀 버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거의 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라 그 아파트들이던데 그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지금 경매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옆 동에 사는 사람 지금 쫓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더 불안정해지는데 이렇게 강제 집행 절차가 조금 연기가 되고 시간을 벌게 되면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라도 그 정부에서 조금 뭐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그런 심리적인 안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강제 중단 조치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럼 이 강제 중단 조치가 계속 뭐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멈춰야 될 텐데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은행이 채권자란 말이에요. 네. 집주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주구장창 뭐 10년, 20년 동안 강제 집행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이 강제 집행 절차를 갈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1순위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순위가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1순위 채권자만 강제 집행을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2순위, 3순위 채권자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제 집행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은행에서 뭐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완벽한 그러한 그 조치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미추홀이나 이런 여러 군데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종종 있거든요. 전국적인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주고 이것과 관련해서만 어떤 그 제도를 만들다 이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일단은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하고 또 일단 먼저 보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정말 있는 대책일지 지금 당장 피해 세입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인 대책이 좀 어려운 게 우선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는 현재 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런 것만 우선 매수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매수 선택권을 이 일반 주택이라든가 빌라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일단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얼마에 매수하게 해줄 것이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가 매수인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매에서 낙찰자가 최고가를 냈으면 이걸 이제 임차인이 이 돈을 내고 매수하는 건데 지금 이 주택은 이미 가치가 하락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일단은 보상을 해주고 이걸 매수해서 네. 구상권을 채무자들에게 행사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경매 중단은 실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해요.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은행이 뭐 정부의 말을 듣고 중단해서 이자를 못 받아내거나 또는 경매 시기를 놓쳐서 이게 제로가 돼버리면 실은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고 결정권자는 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여야가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세자금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미추홀구처럼 집단적인 전세자금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산별적으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것까지도 함께 구제할 수 있는 조치. 과거에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실외에 빠지고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을 때 국가가 탕감을 해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선거 기간이어서 표가 돼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선거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좀 보살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가가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네. 이게 국가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지적한 대로 좀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야 합의가 필요해요. 예. 어떤 지역에 대해서만 마치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해서 이 재난에 대해서는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소소하게 재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소소한 재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인천 미추홀구라든가 있던 특정 지역만 보살필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전세자금 전체적인 문제점을 좀 통과해서 일단 피해를 보상해주고 나중에 소액 변제금 같은 경우도 너무 작아요.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시가는 올라가고 전세보증금은 올라가는데 소액 최우선 변제권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개정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 결국에는 정치가 좀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 미추홀구 건축왕이라고 그러죠. 남모 씨.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가능하게 했던 게 지금 뭐 법에 좀 약간 뭐 구멍들이 좀 있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땅 조그만 거에서 시작해서 막 수백 채, 수천 채로 불어나고 자 이게 가능한 게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저는 건축왕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빨리 바꿔야 되겠다. 건축왕 하면 무슨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더군다나 그 피해자가 서민들인데 그런 표현은 저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사기죄로 지금까지는 뭐 의율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특경가법상에 좀 강화된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부동산 업자하고 건설 업자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네. 범죄단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조직된 단체가 범죄단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과 여러 가지 특별법에 범죄단체 관련된 그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단순한 사기보다는 형량이 높아질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저 사람들이 나 돈 없다 뭐 배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은닉해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피해 변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해야 지금 그 많은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라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에 관련한 그러한 기소를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범죄 집단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인천 미추홀구 전재살기 건축왕이라는 표현도 좀 어설프지만 남모 씨 일당에도 이런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청년들로 해서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출금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였는데 네. 만약 이 남모 씨 같은 경우도 중개사가 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임대인들은 다 바지 사장인 것으로 하고 마치 남모 씨가 엄청난 재력가야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한 건 두 건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범죄 집단 조직죄 이게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주 1000채, 2000채를 갖다가 모든 방식, 이런 방식으로 아예 당사자들이 공모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범죄 집단을 만들어서 이 사기를 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경우에도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 집단 조직을 통한 사기로 처벌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 수사의 향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